인물야당, 거지 사위를 골라준 대감. 조선중엽의 일입니다. 평안감사에게 당시 실세 윤원영이 관직 인사를 청탁했습니다. 대놓고 거절하자니 어떤 화가 닥칠지 모르고 받아들이자니 공정한 일이 아니라서 내키지 않기에 평안감사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간 숙고한 후 평안감사는 아전을 불러 이러저러 하라고 시켰습니다. 청탁 당사자가 찾아오자 아전은 그를 감사에게 안내하지 않고 감영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곧 벼슬 자리를 얻으리라는 기대에 들떠서 감영해 온 남자는 영문을 모른 채 아전을 따라 걸었고 아전은 아무 설명 없이 넓은 관할을 한참 동안 이리저리 돌다가 감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이윽고 동원에 도착한 남자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때 감사가 갑자기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 동헌이 어느 방향이냐?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평안감사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대감이 추천한 인사이건만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다니 차마 쓸 수 없구나. 허망하게 감명을 나온 남자는 뒤늦게 동원이 당연히 동쪽을 향하고 있음을 생각해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평안감사는 때를 내어 당연한 일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구실로 인사청탁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평안감사 동고 이중경은 일찍이 인생 고초를 다 겪은 인물입니다. 할아버지 이세자는 성종 때 승종원 좌승지로 금부도사와 함께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들고 갔는데 이때 할머니는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다면서 염려했습니다. 그 우려대로 연산군 10년 갑자사화가 일어나면서 할아버지 이세자와 아버지 이수정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중경은 형 이윤경과 함께 괴산으로 유배되었고 이듬해 겨울 어느 날 집주인 실수로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집이 불에 탔고 중경 형제의 낡은 소못을 포함해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유모도 중경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제 낡은 소문마저 불에 타 없어졌으니 도련님, 추워서 어떻게 밤을 나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건만 당시 나이 6세인 어린 이중경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소못에 이와 벼룩이 많아 괴로웠는데 불에 다 타버렸으니 이제 밤잠을 편히 잘 수 있겠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유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소년의 태연함과 의연함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중경은 7세 때인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남과 동시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중경은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어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신씨는 호러미가 키운 자식이라는 삿대질을 받지 않게끔 자식을 엄하게 가르쳤고 바깥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또 학문을 배운 바 있는 어머니 신씨는 형제에게 직접 효경과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이중경은 형과 함께 서당에 다니지 않고도 학문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중경은 1565년 영의정에 올랐는데 그때 그의 집에는 자비를 맡아보는 충직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피시성을 가진 청지기가 어느 날 주인 대감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해왔습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대감께서 소인의 사윗감을 손수 골라주셨으면 합니다. 평소 청탁을 거부하는 이중경이지만 청지기의 외동딸에 대한 사랑을 아는지라 그러마하고 약속했습니다. 이중경은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기쁜 얼굴로 돌아와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에서야 자네 사윗감을 찾았네. 청지기가 누구냐고 묻자 이중경이 예상치 못한 말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한성부 앞에 거적을 둘러쓰고 앉아있는 총각이 있을 걸세. 빨리 가서 그를 데려오게. 청지기가 무슨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지으며 그리로 가보니 형편없는 몰골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은 재상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도 호방기를 뀌었습니다. 재상이 어떤 벼슬인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대체 왜 나를 부른다는 거요? 청지기도 그 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라 그냥 돌아와서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중경은 오히려 기뻐하며 재차 지시했습니다. 역시 그런 인물인 줄을 알았지. 다시 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데려오게. 청지기는 힘 좋은 종 몇 명을 데리고 가서 달래고 으른 끝에 그를 데려왔습니다. 이중경은 그 사내를 보자마자 정색한 얼굴로 청지기에게 지시했습니다. 훌륭한 사윗감을 놓치지 말고 바로 혼례를 올리게. 그 말에 청지기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사위를 원했는데 거지를 맞이하려니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상전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청지기는 총각의 녹마 같은 옷을 벗기고 목욕시킨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딸과 혼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사내는 묵묵히 응하면서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거지 사위는 뜻밖의 정착한 처갓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즐기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인 청지기는 날마다 빈둥빈둥 놀고 잠만 자는 게으른 사위를 보면서 속이 터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일찍 일어나 의관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웬일이냐고 묻자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상 대감께서 찾아오실 거라 준비했다오. 부인은 입을 삐죽이며 대감이 무슨 볼일이 있어서 천안 집에 오겠냐고 타박했습니다. 남편이 그저 빙그레 미소만 지은 얼마 후 영상대감 행차라는 말과 함께 이중경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한참 논의했습니다. 청지기와 그의 딸이 밖에서 엿듣는 가운데 간간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럼 자네에게 뒷일을 부탁하겠네. 소인이 어찌 대감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사위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짐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지기가 집에 돌아와 막 옷을 벗으려 할 때 사위가 재촉했습니다. 장인 어른, 어서 대감댁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대감이 멀쩡한 모습을 보고 퇴근한 상태라서 어안이 봉봉했지만 사위에게 속는 셈치고 대감댁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방에 누운 채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중경이 청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알고 되돌아왔는가? 청지기가 사위 말을 다시 듣고 왔노라 답하자 이중경이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자네 사위는 비범한 인물이니 그가 하는 말이라면 다 들어주게. 이중경은 이어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명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하느니라. 자식들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 직후 이중경은 숨을 거뒀습니다. 이중경이 죽은 뒤 사위는 장사를 해보겠다며 장인에게 돈을 받아 나가더니 반년이 지나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위는 미천이 모자란다면서 돈을 더 요구하여 받아 떠났고 1년이 지나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기왕의 일을 봐주셨으니 집과 논밭을 팔아서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주셨으면 합니다. 장인은 화가 치밀었지만 상전의 유언을 떠올리고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1년 후 돌아온 사위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장인에게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목돈이 더 필요하니 영상대감댁에 가셔서 돈을 좀 구워다 주십시오. 장인은 사위를 데리고 이중경 아들 집으로 가서 부탁했고 이중경 아들은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있는지라 즉석에서 돈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사위가 이중경 아들에게 돌아와서 또 부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죄송하오나 재산을 정리해서 소인에게 주실 수 있는지요? 한참 동안 고민하던 이중경 아들은 아버지 유언을 생각하며 그의 뜻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이중경 아들과 청지기 가족은 근근히 살았고 도무지 알 수 없고 소식조차 없는 사위로 인해 우라통이 치밀기에 이르렀습니다. 몇 년 후 돌아온 사위가 상전인 이중경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잃어서 정말 면목 없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으니 우선 시골로 가서 살 방도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먹고 살 만한 곳을 봐두었는데 소인을 따라오신다면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편히 모시겠습니다. 재산이 없는 이중경 아들네와 청지기네 가족은 남들 보기 우스스러워서 별 수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일행은 말과 소의 짐을 싣고 점점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인저 없는 길을 가다 절벽에 이르렀을 때 청지기 사이가 숨겨진 길로 안내했습니다. 높은 절벽에는 잘 지어진 집이 여러 채 있었고 청지기 사이는 그곳에서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일행은 놀라워하면서 안락하게 지냈으나 몇 달이 지나자 답답함을 느꼈고 어느 날 이중경 아들이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지기 사이는 그를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산 밑에는 이상한 천막이 줄지어 있는데 웬 낯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중경 아들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청지기 사이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외적입니다. 몇 달 전에 쳐들어와 온 나라가 짓밟혔고 상감도 의주로 피난 가셨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셨다면 필시 화를 당하셨을 겁니다. 순간 이중경 아들은 말을 잇고 몽한 눈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중경이 점지한 청지기 사위에게 해안이 있어 사업이 망했다고 속이고 그 돈으로 이 피란지에 가옥을 세우고 음식물을 준비했음을 알았습니다. 이중경 아들 가족은 그곳에서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살다가 전쟁이 끝난 후 내려왔지만 청지기와 그 사위는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고 아무도 그들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